안녕하세요. 이희명입니다. 요즘 미국 대통령 선거가 이슈인 기간이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미국의 공화당과 민주당에 관련된 그런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미국은 공화당과 민주당 양당 체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미국에서 그 공화당을 보수적이다 이렇게 보고요. 또 민주당을 공화당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진보적이다 이렇게 보는데 민주당을 진보적인 정당이다 이렇게 딱 잘라 말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미국 안에서 그나마 공화당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보수적이고 공화당에 비해서 민주당이 좀 더 복지 확대를 이야기하고 또 경제적 평등을 주장하고 또 소수자들의 권리에 관심이 공화당에 비해서 민주당이 좀 더 있기 때문에 그런 목소리를 내기 때문에 그렇게 좀 편이 나뉘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아무튼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요인들로 인해서 미국 내에서 저소득층들을 기반으로 봤을 때에는 저소득층 안에는 민주당에 대한 지지가 조금 더 높아요. 그 다음에 여성들을 기준으로 봤을 때 여성들 안에서도 민주당에 대한 지지가 좀 더 큽니다. 그리고 흑인들 같은 경우는요 80% 정도가 민주당을 압도적으로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미국의 최초의 흑인 대통령인 오바마 민주당 출신으로 대통령이 됐었잖아요. 그리고 민주당 같은 경우는 여성 대통령 후보들이 계속 나온 적이 있습니다. 힐러리도 민주당 여성 대통령 후보였고 이번 같은 경우 해리스가 최초의 여성 흑인 대통령 후보로 민주당에서 출마를 하게 됩니다. 반면 공화당 같은 경우를 보면요. 공화당에서는 여성이 대통령 후보로 나온 적도 없고요. 흑인이 나온 적도 한 번도 없습니다. 계속 백인 남성만 공화당 후보로 나오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런 상황인데 그런데요. 이 공화당과 민주당 양당 체제가 형성되던 19세기 중반을 보면요. 이때 이들 정당의 색깔은 완전히 달랐었습니다. 이들이 처음 형성되던 19세기의 모습을 보면요. 공화당이 오히려 진보적이고 혁신적인 정당이었고 민주당은요. 백인 우월주의에 빠진 극우 보수적인 그런 정당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이들 정당의 색깔이 확 바뀌게 되었는지 한번 이 시간에 간략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19세기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19세기 초 미국에는요. 연방당이라는 당과 민주공화당이라는 당이 있었습니다. 연방당은요. 강력한 중앙행정부를 추구하는 그러한 당이었고요. 민주공화당은 각 주의 독립적인 힘을 좀 더 보장하자 이런 것을 추구하는 당이 민주공화당이었습니다. 근데 민주공화당이 집권을 하게 되고요. 연이어 집권을 합니다. 그 기간 연방당은 쇠퇴하다가 붕괴해버렸어요. 연방당이 붕괴한 바람에 민주공화당의 일당 체제가 유지가 됐는데 그런데 이런 일당 체제가 오래 가기는 좀 힘들었겠죠. 민주공화당 안에서 인물 중심으로 파벌이 형성이 됐고요. 1828년 대통령 선거 기간에 이 민주공화당이 분리가 됩니다. 이 민주공화당 안에서 앤드류 잭슨이라는 사람을 지지하는 세력이 만든 당이 빠져나와서 만든 당이 민주당입니다. 그 민주당이 지금의 미국 민주당이에요. 지금의 미국 민주당은 1828년 그때 만들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한편 민주공화당 안에서 앤드류 잭슨에 반대하는 세력들이 따로 만든 당이 공화당입니다. 그래서 민주공화당이 양당으로 분리됐다 볼 수가 있는데 당시 대통령 선거에선 앤드류 잭슨 민주당이 압도적 승리를 하게 되면서 정권을 잡게 됩니다. 이 민주당은요. 당시 유권자들의 대부분이었던 백인 농부들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농본주의 정책을 추구하고요. 백인 농부들을 위한 그러한 정책들을 추진해 나갔고 서부 개척을 하면서 그 서부의 광활한 평원을 개척해서 농경지로 만들어서 또 농민들에게 주는 이런 정책들을 했기 때문에 당시 유권자들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던 백인 농부들에게 인기가 좋았던 당이 민주당이었어요. 여기에 맞선 국민공화당은요, 1833년에 휘그당이라는 이름으로 재창당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선 민주당과 휘그당 양당 체제가 유지가 되는데 이러면서 이제 19세기 중반에 들어가게 됩니다. 19세기 중반 1850년대 당시 미국에서의 이슈는 흑인 노예 해방 문제였습니다. 19세기 하면요, 유럽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자유주의가 유행하던 시기였습니다. 이 자유주의가 유행하는 이 분위기에서 흑인 노예 해방에 대한 것도 이슈가 된 것이었죠.
이 흑인 노예, 흑인의 인권을 위해서 흑인 노예를 해방해야 된다. 자유주의적 관점에서 입각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이슈가 될 수 있었죠. 그런데 그 내면에는요, 이 흑인 노예 해방 주장 내면에는요, 경제적 요인들도 있었습니다. 미국의 경제 구조를 당시 모습을 보면요, 북부는 상공업 중심으로 발달을 했고요. 남부는 대농장 중심으로 발달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흑인 노예가 꼭 필요한 것은 어디였을까요? 남부 지방이었습니다. 남부 대농장에서 그 대농장의 백인 주인들이 그 넓은 땅을 혼자 농사 짓는 게 아니에요. 흑인 노예들 일 시켰죠. 그런데 북부의 상공업자들은요, 이 남부의 흑인 노예들이 해방돼서 북부로 와서 북부에서 값싼 노동자가 되어주기를 원했습니다. 자, 이렇다 보니까 북부와 남부의 경제 구조 때문에 흑인 노예에 대한 이슈가 또 좀 더 구체적으로 좀 크게 전개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또 이 경제 구조에서 좀 더 언급을 좀 해볼게요. 북부 같은 경우는요, 상공업이 발달했는데 북부에서 만들어내는 산업 생산물이 당시 해외 시장에서 그렇게 잘 팔리고 인기가 엄청 있고 그런 게 아니었어요. 당시 해외 시장에서는 영국의 공산품들이 좀 더 훨씬 인기가 많고 잘 팔렸습니다. 영국은 산업혁명이 미국보다 훨씬 더 빠르게 먼저 발전을 했었고, 당시 영국의 산업 생산물들이 더 수출이 잘 되는 상황이었고, 미국에서도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미국 북부의 상공인들은 강력한 연방 행정 정부가 나서서 보호무역을 해주길 원했습니다. 무역을 국가 차원에서 보호해주고 보장해주길 원했고, 또 영국의 공산품이 국가로 들어오는 것을 좀 연방 행정부가 저지해주기를 원하는 마음이 컸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북부 상공인들은요, 보호무역을 주장하고 강력한 연방 행정부를 원하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남부 같은 경우는요, 남부에서 만드는 이 농산품들이 해외에서 인기가 있어요. 뭐 국내에서도 소비가 많을 뿐만 아니라 이 남부는요, 그래서 자유무역을 주장을 합니다. 사실 미국처럼 당시 큰 대농장에서 값싼, 뭐 사실 노동비가 안 들잖아요, 흑인 노예 같은 경우는. 그래서 노동력 비용 거의 없이 그냥 값싸게 생산해서 팔 수 있는 이런 경쟁력 있는 농산품이 전 세계적으로는 봤을 때 미국 남부 대농장에서 나오는 농산물만 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해외 시장에서 그냥 놔둬도 잘 팔릴 수 있는 게 남부의 대농장 농산품들이었어요. 그래서 남부의 대농장 주들은요, 자유무역을 원했고, 이 중앙 행정부, 연방정부의 간섭도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이 남부의 농장주들은요, 남부 지역들은요, 보호무역과 그 다음에 분리주의를 주장합니다. 연방행정부의 간섭에서 벗어나고자 했었던 그러한 모습이었죠. 그래서 사실은 이 경제 구조 때문에 흑인 노예 문제도 있었고, 그 다음에 무역에 관련된 관점, 연방정부에 대한 관점도 서로 남부와 북부가 차이가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민주당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민주당은 흑인 노예제를 폐지하길 원했을까요? 유지하길 원했을까요? 당연히 민주당은요, 지지 기반이 백인 농부들이었기 때문에 흑인 노예제를 유지하기 원했습니다. 노예제 폐지를 반대하는 입장이었어요. 그런데 이 민주당 안에서도요, 남부 북부 차이가 좀 있었습니다. 이 북부 민주당 세력은요, 흑인 노예제 유지에 대해서 유보적 입장이었습니다. 좀 뜨뜻미지근했어요. 남부 같은 경우는 강력히 노예제 폐지를 강력히 반대하는, 유지하기를 원한, 이 남부의 노예제를 유지하기를 강력히 주장하는 게 남부 민주당이었죠. 북부와 남부의 차이가 좀 있었습니다. 한편 휘그당 얘기를 해볼게요. 당시 민주당과 이제 휘그당 양당 체제라고 했는데, 휘그당은요, 전반적으로 흑인 노예제를 폐지하자는 입장이었는데, 그런데 휘그당 안에서도 남부 북부 차이가 있었던 거예요. 일단 휘그당 당대표가 사실은 노예를 많이 거느린 그런 노예주였어요. 그 다음에 이 휘그당 안에서도 남부 출신 세력들은요, 노예를 많이 거느린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휘그당 안에서도 노예제 폐지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상당히 있었습니다. 결국요, 이 1850년대 후반으로 들어가면서 휘그당 안에서 노예제를 폐지하네 마네 이런 과정에서 이 노예제 폐지를 주장하는 세력들이 빠져나와서 만든 당이 공화당입니다. 지금의 미국 공화당은요, 그때 당시 형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때 만들어진 공화당은요, 북부 상공인들의 지지를 받으며 자유주의자들의 지지를 받으면서 자리를 잡게 되고요. 1860년 대통령 선거에서 공화당이 대통령 후보로 내세운 인물이 노예제 폐지를 주장하는 인물 링컨이었습니다. 그래서 링컨이 공화당 대통령 후보로 나왔고요. 당선이 됩니다. 자, 미국의 공화당 노예제 폐지 주장하는 링컨이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자 남부가 난리가 납니다. 저 노예 폐지론자 링컨과는 못 산다라며 남부에서 7개 주가 연방을 탈퇴하겠다 선언을 하고요. 자기끼리 대통령 따로 뽑고요. 여기에 앞장선 게 남부 민주당이었습니다. 이래서 남북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남북 전쟁은 북부의 승리로 끝났죠. 북부가 승리를 하고 남부가 패배하면서 미국은 한동안 공화당이 정권을 잡는 그런 시기로 쭉 유지가 됩니다. 물론 링컨이 암살당하면서 잠깐 민주당 출신의 부통령 앤드류 존슨이라는 사람이 잠깐 대통령직을 승계한 기간이 있긴 한데 그 기간 빼고는 이후 20여 년 동안 공화당이 집권하는 그러한 시기가 유지가 돼요. 자, 이 공화당이 집권하는 그 기간 동안 미국의 이 공화당 정부는 남부에서도 흑인 인권을 위한 그러한 정책들, 흑인 인권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들을 계속 추진을 했고요. 흑인들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그런 정책들을 추진해 나가는데, 그런데 민주당이 이런 것들을 사사건건 막고 나섭니다. 여전히 백인 우월주의에 빠져 있었던 민주당은요, 당시 백인 우월주의 단체인 KKK단을 지지하면서 그들을 지원하면서 그들과 손잡고 흑인들을 린치하기도 했고요. 흑인 인권에 관련된 모든 법안을 반대하고 나섭니다. 그러면서 이제 경제 문제나 뭐 사회적 부패 문제에 대해서 공화당을 공격하는 그러한 액션을 취했던 것이 민주당이었습니다. 그리고 19세기 후반으로 갑니다.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반, 즉 1890년대에서 1910년대를 미국에서 진보주의 시대, 진보의 시대,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 진보 시대에 미국에서는 진보주의가 확산됐어요. 특히 공화당 안에서 20세기 초 대통령이 되는 시어도어 루즈벨트 이런 인물이 강력하게 혁신주의를 주장하며 진보적인 정치를 추구해 나갑니다. 그런데 이때가 미국에서 진보의 시대이기는 했는데 제국주의의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시어도어 루즈벨트 같은 경우는 진보주의적인 모습을 상당히 강하게 보이면서도 외교적으로 제국주의적인 정책을 했었던 그런 이면적인 모습들이 상당히 있어요. 그 기간에 진보의 시대에 민주당에서도 진보적인 인물이 나타납니다. 그가 윌리엄 제닝스 브라이언이라는 인물인데요. 이 브라이언이라는 인물은 아버지가 민주당원이었고요.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민주당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뭐 이렇게 주류적인 인물은 아니었고 또 처음부터 대선 후보급은 아니었는데 이렇게 순회 연설을 하고 다녔어요, 이 사람이. 그런데 강력한 진보적인 주장들을 해 나가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리 보호, 여성의 참정권 보장 이런 것들을 순회 연설을 하고 다니면서 미국 내에서 상당히 유명해집니다. 이러한 유명세로 인해서 민주당에서도 대선 후보급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브라이언이 민주당에서 3번 대통령 후보로 대선에 출마를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물론 이제 3번 연속으로 나온 건 아니고 중간에 한번 띄고 뭐 이렇게 나옵니다. 아무튼 3번 대통령 후보로 나오긴 했는데 당선은 한 번도 못 됐어요. 당선은 한 번도 못 됐지만 민주당이 진보적인 정당으로 색깔이 변해가는 과정에서 상당히 큰 역할을 했다. 이렇게 평가를 받는 인물이 바로 이 브라이언입니다. 그런데 이 브라이언이 민주당에서 활동하던 당시에도 여전히 민주당 당원들의 상당수가 백인 우월주의에 빠져 있고 흑인을 탄압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활동을 대놓고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브라이언도 사실은 뭐 노동자나 여성의 권리 이런 것들을 많이 애쓰고 주장하고 진보적인 그러한 또 정책을 추구하기는 했으나 인종주의에 대해서 개선하는 구체적인 모습은 보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브라이언이 활동하던 시기에 민주당이 진보적인 색깔이 상당히 많이 이제 들어온 것은 사실이나 인종차별에 대한 어떤 개선을 시도하지 않았다는 그런 또 비평을 받기도 하고요. 오히려 그 기간에 남부에서는 인종차별이 더욱더 반대로 강화되고 있었다. 이런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자, 그럼 다시 공화당의 시어도어 루즈벨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어도어 루즈벨트는 혁신주의를 주장하면서 당시
당시 20세기 초 진보 시대의 미국을 이끌어가던 인물이기는 했어요. 물론 제국주의 추진했다는 또 비판을 받기는 하는데, 이 시어도어 루즈벨트가 26대고요. 27대 대통령이 윌리엄 태프트입니다. 이 태프트는 우리가 또 한국사 교과서에서 가스라 태프트 밀약으로 배우는 그 태프트, 그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 대통령도 역시 뭐 제국주의적인 흐름에서 벗어나지는 못했던 그런 인물이긴 하는데, 자, 이렇게 연속으로 공화당이 계속 대통령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뭐 시어도어 중심으로 혁신주의도 공화당이 많이 내세웠던 그러한 시기, 그래서 20세기 초를 그렇게 보냈는데, 그런데 26대, 27대 연이어 공화당이 대통령을 했었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28대 대통령 선거에서 시어도어 루즈벨트와 윌리엄 태프트 사이에 갈등이 발생을 합니다. 원래는 시어도어 루즈벨트가 대통령을 했었고, 태프트가 또 대통령 될 때는 이 시어도어 루즈벨트가 태프트를 많이 지지해 줬었는데, 28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 둘이 갈등을 겪게 되면서 시어도어 루즈벨트가 공화당을 탈당을 해서 진보당이라는 당을 따로 만들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서 공화당에서 혁신 세력들, 진보 세력들이 싹 빠져나와서 이 시어도어 루즈벨트 쪽으로 가서 공화당에 참여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공화당이 분리되면서, 진보당으로 분리되면서 이 공화당이 이 혼란을 겪으면서 민주당에서 대통령이 당선되었으니 그 인물이 바로 우드로 윌슨입니다. 이 미국의 윌슨 대통령은 14개조 평화한 뭐 또 민족 자결주의 이런 걸로 우리가 교과서에서 이름을 또 배우는 그런 대통령이기도 한데요. 민주당 출신이었고요. 이 윌슨 대통령이 자유주의, 진보적인 정책 이런 것들을 민주당에서 추구하는 그런 대통령으로 활약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이 윌슨 민주당이잖아요. 엄청난 백인 우월주의자였습니다. 당시 인종주의와 진보주의, 자유주의가 공존하던 그러한 민주당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우드로 윌슨도 미국 진보의 시대에 진보주의, 자유주의에 입각한 정책들을 추구해 나가면서도 엄청난 인종차별을 했습니다. 사실은 이 당시 흑인 차별이 남부에서는 여전히 만연했었던 시절이죠. 남부에서 흑인들 뭐 화장실도 따로 쓰고 저기 기차를 타도 따로 흑인과 백인 따로 타고 뭐 이런 게 만연하던 게 남부였는데, 우드로 윌슨이 이 연방 행정부에 그런 걸 도입합니다. 사무실에서 백인과 흑인 사이에 칸막이를 설치하고요. 연방 행정부 안에서도요, 백인 화장실, 흑인 화장실 따로 만들기 시작한 인물이 우드로 윌슨이에요. 심지어 사무실 안에서 업무상 칸막이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흑인과 백인 사이에 철창을 놨답니다. 이런 인물이 우드로 윌슨이었습니다. 신부주의, 자유주의 정책을 하면서 인종주의에 빠져 있었던 백인 우월주의자가 우드로 윌슨, 당시 민주당 인물의 어쩔 수 없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을까요? 한편 외교적으로는 도덕적인 외교, 이상적인 외교를 추구하면서 뭐 14개조 평화한 민족 자결주의 이런 거 주장을 했었는데, 사실 우드로 윌슨이 주장한 민족 자결주의도요, 인종주의에 입각한 모습이 있는 거예요. 민족 간의 분리, 민족 스스로 따로 결정하자 이런 모습이 내포가 돼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백인 우월주의에 빠져 있긴 했지만, 우드로 윌슨이 또 민주당을 훨씬 자유주의, 진보주의 정당의 모습으로 색깔을 바꾸는 역할을 또 충분히 했음은 또 분명히 있는 요소였죠. 자, 그런데 우드로 윌슨 다음에 정권이 공화당으로 넘어갑니다. 1차 세계대전에서 미국이 뭐 승전국이긴 했지만 전쟁에 대한 피로감, 그 다음에 윌슨이 정권을 이제 8년을 했는데, 사실은 재선하면서 임기 후반에 반신불수가 되면서 이 건강 이슈가 있어서 자연스럽게 정권 교체 분위기가 만들어졌고요. 공화당으로 정권이 넘어갔습니다. 이때부터 한동안 공화당이 집권을 하게 되는데, 이때가 1920년대거든요. 자, 1921년부터 공화당이 집권을 했는데, 이 1920년대를 미국에서는 광란의 20년대라고 부릅니다. 이때 미국 경제가 연평균 9% 이상의 고성장을 하면서 미국이 경제 초대국으로 마구마구 성장을 하게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1차 세계대전 기간에 유럽은 초토화가 됐지만
미국은 1차 세계대전에 참전은 했지만 본토는 멀쩡했거든요. 그래서 유럽은 피폐했지만 미국은 멀쩡했기 때문에 뭐 수출이나 뭐 산업 생산물에 이런 것들이 발전이 크게 있을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까지 미국에서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이 전개가 됐는데 이 산업혁명의 성과가 1920년대 폭발적으로 나오게 되면서 경제적으로 급성장을 하게 됩니다. 자, 미국 경제가 엄청나게 빠르게 성장하고 미국 국민들이 살만해지자 대중문화도 크게 발달하고 프로 스포츠 산업도 발달하는 등 미국이 엄청난 활기를 띠게 돼요. 자, 이러면서 국민들은 보수화되고요. 당시 정권을 잡고 있는 공화당도 보수화됩니다. 공화당 자체로 보면은 시어도 루즈벨트가 빠져나오면서 거기에는 혁신 진보적인 사람들이 거의 남지 않았었거든요. 자연스럽게 공화당은 보수화가 됐고요. 그 다음에 시어도 루즈벨트 등 미국의 혁신주의, 진보주의를 이끌던 사람들이 1920년대 들어서면서 대부분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 안에서 진보에 대한 목소리도 사그라들게 되고요. 자, 진보에 대한 목소리는 사그라들었는데 공화당이 정권을 잡았는데 경제는 살아나요. 그럼 국민들은 공화당을 지지하면서 이 체제를 이대로 유지하길 원하는 보수적 성향이 강해지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공화당은 어차피 진보 세력들 다 빠져나간 마당에 점점 더 보수화가 된 것이었죠. 이렇게 된 상황에서 1929년 대공황이 터진 겁니다. 공화당 정권이 1920년대에 추구해왔던 시장 방임주의 자유경제 체제가 철퇴를 맞은 것이죠. 자, 이 대공황으로 인해서 1930년대 들어서 공화당 정권은 무너지고요. 민주당으로 정권이 넘어가는데 이때 민주당 대통령이 프랭클린 루즈벨트입니다. 민주당의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이제 해야 될 일은 뭡니까? 그동안 1920년대 공화당 정권이 해왔던 경제정책 확 뒤집어야 될 것 아닙니까? 다 개혁을 해내야 이 대공황을 극복해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경제적인 대대적 개혁 정치, 자유방임주의적인 어떤 그 자본주의에 손을 대게 됩니다. 수정자본주의, 케인즈의 수정자본주의를 도입해서 경제적인 엄청난 개혁을 추진했으니 그것이 바로 뉴딜 정책입니다. 이 뉴딜 정책은요, 당시 미국의 보수 세력의 비판을 받은 건 말할 것도 없고요. 진보 세력의 비난을 받는 부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실업자들을 구제하고 사회보장제도를 확대하는 등의 모습은 상당히 개혁적인 모습이었다 볼 수가 있고요. 다양한 정책들을 펼치면서 결국에는 이 대공황을 미국이 서서히 극복해 나갑니다. 프랭클린 루즈벨트는 상당히 평가받는 대통령이 되었고 그의 임기 기간에 2차 세계대전이 또 있었음을 우리는 또 알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 시기를 거치면서 민주당은 진보적이고 개혁적인 색깔이 더 강해졌고 공화당은 그 광란의 1920년대부터 확실하게 색깔이 보수화된 그런 모습을 갖게 된 것이죠. 이러면서 오늘날까지 민주당은 미국 내에서 상대적으로 좀 이렇게 진보적이고 개혁적인 그러한 성향, 그 다음에 공화당은 보수적인 그런 정당의 성격을 띠고 있다. 이렇게 양당 체제로 오고 있는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이렇게 미국의 민주당, 공화당 이야기 오늘 간략하게 살펴봤는데요. 다음 기회에 또 미국의 대통령들 이야기 좀 더 추가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